신부는 시어머니에게 3억 원을 요구한 뒤 집에서 쫓아냈다. 자녀에게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족을 위한 강의.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김순자입니다. 이제 곧 칠순을 앞둔 나이에 지독했던 돈 문제로 힘들었던 날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인생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거의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인성이 바닥까지 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남이라면 무시하고 넘길 수 있었겠지만 고부 관계로 얽히게 되면서 온갖 스트레스가 찾아왔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곧 풍성한 가을이 찾아오겠죠. 저희 아이들은 군밤을 참 좋아해서 올 추석에는 밤을 한가득 구워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맘때쯤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큰며느리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큰며느리가 남긴 상처가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의견을 보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들 둘과 막내딸까지 키우면서 남편과 소소한 삶에 만족하며 지내왔어요. 저희 남편은 동네에서 유명한 구두쇠였어요. 오죽하면 저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모은 돈을 모두 싸들고 갈 생각인가 싶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남편 덕분에 아들 둘과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시집, 장가까지 잘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위할 줄 알고 서로 우애가 깊어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볼 때마다 흐뭇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큰아들 현우이는 서울에서 탄탄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작은아들 민준이는 경기도의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막내딸 지아도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자신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어느 날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스튜어디스였고 처음 만났을 때는 예의 바르고 싹싹한 모습이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집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더군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여보, 현우이 신혼집 구하는데 3억 정도 도와줄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왔습니다. 워낙 구두쇠인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니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에서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3억을 보탰고 큰아들은 신혼집을 구한 뒤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며느리는 신혼집이 마음에 드는지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저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첫 손자가 태어난 뒤 저희는 며느리의 본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갔을 때 저희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며느리에게 용돈도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때부터 돈 문제로 저희에게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꾸만 돈 문제로 저희를 압박했고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으며 저는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네요. 다가올 명절이 다가오면 그런 생각들이 더욱 짙어지곤 합니다. 손주를 보자마자 남편은 품에 안아보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손자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인물이 좋을까? 아주 눈, 코, 입이 훤하네. 우리 아들 닮았나? 아니면 며느리 닮았나? 남편은 손주를 안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흐뭇해했다. 나 역시 첫 손자를 보니 정말 기뻤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한마디 던졌다. 아버님, 당연히 저 닮았죠. 솔직히 남편 이목구비가 그렇게 볼 만한 이목구비는 아니잖아요. 얼굴은 제가 훨씬 낫지 않나요? 남편 친구들도 다 저보고 아깝다고 해요? 순간 남편은 당황했고 나도 입이 딱 벌어졌다.
며느리가 예쁘긴 했지만 이렇게 시부모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할 줄은 정말 몰랐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닌데 며느리가 그렇게 대놓고 말하니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도 이제 막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며느리에게 뭐라 할 수 없어서 그냥 넘겼다. 그때 남편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며느리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아가 출산하느라 고생 많았다. 며느리는 봉투를 받자마자 여러 돈을 세더니 표정이 변하며 말했다. 아버님, 다른 집은 출산하면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주는데 고작 5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이 집안 첫 손자인데 5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순간 나는 당황했고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다. 남편이 5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냐? 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그렇잖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50만 원으로는 턱도 없죠. 아버님이 손이 작으시네요. 저는 아들 낳았으니까 명품 기저귀 가방이라도 사주실 줄 알았어요. 라고 투덜댔다.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며느리가 이렇게 돈만 생각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 그때 우리 아들이 나서서 며느리에게 호통을 쳤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주신 건데 왜 그런 소리를 해? 며느리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투덜댔지만 아들의 무서운 표정에 결국 기가 죽어 시아버지에게 사과했다. 아버님,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점점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 며느리가 돈을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시간은 지나고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서 작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큰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작은 며느리는 알뜰살뜰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두 며느리가 비교되기 시작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날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큰손자 발이 부쩍 컸네. 자 용돈 받아라. 큰 손자에게 5만 원을 주고 이제 막돌이 지난 작은 손자에게도 똑같이 5만 원을 주었다. 그때 큰 며느리가 또 말을 꺼냈다. 아버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랑 다 큰 우리 아들이랑 똑같이 5만 원 주시는 거예요? 섭섭하네요.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고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남편은 둘 다 내 귀한 손주들인데 왜 차별하라고 해? 라고 말했지만 큰 며느리는 서운한 표정으로 주먹을 꼭 쥐었다. 결국 남편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너는 이럴 거면 앞으로 시댁에 오지 마라.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작은 며느리는 남편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큰 손자에게 더 챙겨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작은 며느리는 현명하게 분위기를 풀어갔다. 이처럼 두 며느리는 성격과 행동에서 하늘과 땅 차이였다. 큰 며느리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반면 작은 며느리는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였다.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두 며느리를 보면서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제 딸도 큰 며느리를 보면서 불평 섞인 말들을 하더군요. 엄마, 아빠한테 앞으로 큰오빠한테는 돈 주지 말라고 해요. 저 언니처럼 돈 달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왜 저렇게 구는 거죠? 나도 결혼 앞두고 있지만 절대 저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둔 막내딸마저도 큰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형편이 가난한 것도 아닌데 매번 가족 모임 때마다 큰 며느리의 충격적인 발언에 다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했어요. 큰아들에게 기대도 많았고 항상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요. 그런데 큰아들은 첫째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쉽게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속은 답답함에 타들어갔죠. 그러던 중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하던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무리하다 보니 졸음을 이기지 못해 전봇대와 충돌한 사고였죠. 남편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꿈인 줄로만 알았지만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고 장례식장에서 저는 바닥을 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절규에 가까운 오열을 했어요. 작은 며느리가 저를 진정시키려 품에 안아주었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안 곳곳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없다는 현실은 참담했고 강원도 집에서 혼자 남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어요. 시간이 지나도 남편의 빈자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졌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몸에 병이 나서 강원도 읍내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큰아들이 제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살이 너무 빠지셨잖아요. 엄마 괜찮다. 바쁜데 뭐 하러 여기까지 왔니? 뭐라니요? 엄마가 밥도 못 드셨다면서요. 혈압도 높고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는데 식사를 잘 챙겨 드셔야죠. 큰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서울로 가서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혼자 두면 병이 더 심해질까봐 걱정된다는 아들의 말에 결국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 그리고 이 집은 뭐야? 어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당분간 여기서 지내실 거야. 이해해줘. 뭐라고?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대놓고 싫다는 티를 냈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리 통보를 받지 못해 당황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역정을 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에서 짐을 받아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다시 돌아갈게. 아들은 당황하며 저를 붙잡았고 결국 며느리도 기세가 꺾여 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발을 디디자마자 바닥에 무언가가 밟혔습니다. 고개를 들어 집안을 둘러보니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고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고 온갖 빨래와 장난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요새 바빠서 청소를 못했어요. 맞벌이 집안은 다 이렇죠. 며느리는 변명하듯 말했지만 집안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집안을 보며 나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처음 신혼집에 들렀을 때는 그렇게 깨끗하고 정돈되었던 집이 이제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것만 봐도 집안이 얼마나 방치됐는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가져다 준 물을 마시려다가 컵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컵 입구에 립스틱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 컵을 며느리에게 다시 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설거지 한 거 맞니? 이걸 그냥 주면 어떡해? 며느리는 약간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물 마시고 헹궈서 올려뒀는데 이런 자국이 남을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 하면 며느리는 정색을 하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더군요. 이상하게 여겨 이유를 물어보니 아들이 저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몇 달 전에 이혼 서류까지 접수했었어요. 아내가 다시 잘해보겠다고 해서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가 괜찮아지시면 말씀드리려 했는데 당분간은 그냥 지켜봐 주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들의 말에서 그동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집안에서 며느리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품 가방들이 모셔진 안방 옷장이었죠. 가방 하나하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먼지 털이 도구까지 마련해 놓고 관리하는 모습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품 가방은 그렇게 아끼면서 어린 손자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왔길래 밥을 차려주려 했는데 밥통이 텅 비어 있더군요. 손자는 익숙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원래 밥 없어요. 엄마가 편의점 가서 라면이나 사 먹으라고 돈 주고 갔어요. 저는 손자에게 김치볶음밥을 해줬고 손자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양쪽 부모가 다 있는데 왜 손자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힘들 수 있겠거니 생각했죠.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오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술을 마시고 와? 내 애는 굶어도 상관없다는 거냐? 며느리는 휘청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알아서 해요. 초등학생이면 컸잖아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 상황을 보고는 화를 냈습니다. 또 술 마셨어? 엄마 앞에서는 참으라고 했잖아. 내가 왜 참아? 내 집인데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아들은 결국 며느리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답답하고 황당해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이 이혼 문턱까지 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 병은 없다고 해서 조금 안심했지만 아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이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생활 태도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방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한참 뒤에 주방으로 나가보니 짜장면 배달 음식이 식탁에 있었습니다.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며느리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짜장면이 싫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넌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그녀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짜장면이 싫으시면 짬뽕 시켜드릴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짜장면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았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언제나 복잡하고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가 얽히면 그 복잡함은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사연자님께서 겪으신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 안에는 참으로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고 특히 며느리와의 갈등 속에서 오는 좌절과 서운함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이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지탱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와의 갈등을 통해 보았을 때 처음에는 괜찮다고 여겼던 며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돈 문제로 인해 불편한 관계로 변해갔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결혼 초기에 아들 내외에게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큰 돈을 지원하고 그 후에도 자주 도움을 준 사연자님의 마음은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도움은 그저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큰 며느리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출산 후 첫 손자를 보러 갔을 때 며느리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며 고마운 마음보다는 불평을 먼저 내놓았을 때의 상황은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남편분도 당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큰 며느리가 왜 그렇게까지 돈 문제에 민감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 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던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며느리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어른들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도리임에도 큰 며느리는 그 부분을 놓친 것 같네요. 두 번째로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시어머니로서 사연자님께서는 최대한 큰 며느리에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며느리의 무례함이 반복되었고 결국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짜장면 사건은 그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었죠. 생일상으로 짜장면을 내놓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에게 빚 청구서까지 내민 며느리의 행동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사연자님의 인내심이 이 순간 폭발한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들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들 역시 며느리와의 결혼 생활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혼을 고려할 만큼 상황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연자님께서 아들의 어려움을 뒤늦게 알게 된 것도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아들과 며느리의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지면서 손자에 대한 걱정도 사연자님께서는 깊이 하셨을 겁니다. 이혼은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아들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손자의 미래를 생각하며 많이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손자는 오히려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연자님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을 것 같네요. 결국 부모의 불화 속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나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번째로 돈이 가족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연자님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돈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사랑과 신뢰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돈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신뢰와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부부나 가족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자님께서 남기신 말처럼 가족 간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사연자님의 가족들이 모일 때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안부와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돈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